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셀을 사용한 회계 분석을 함으로 해서 통계학의 지식을 높이자, 통계학에 통하자 하는 통통 시간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태까지 한 것을 한번 쭉 복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 회계 분석의 절차를 한번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혈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무게의 데이터와 맥박의 데이터를 가지고 회계 분석하는 방법, 또 이 커뮤니티의 살인율 이게 퍼센트입니다. 살인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커뮤니티의 교육 정도, 고교 졸업자들이 몇 퍼센트 있는가, 고교 이상, 또 소득이 얼마인가, 또 문맹률이 어떤가, 평균 수명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가지고 회계 분석을 하는 예를 우리가 연습을 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시 이제 통계에 우리가 이제 좀 고급스러운 어떤 그 통계의 회계 분석의 해석을 위해서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의 보다 기초적인 어떤 기초 지식이라 할까요?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하고 한 2시간 하고 다시 회계 분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계적 추정에 관해서 기초적인 그러한 절차 혹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추정이라 하면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모집단이 있고요. 여기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집단이 있고 여기는 모집단입니다. 이게 population을 모집단이 합니다. population을 인구로 해석하면 됩니다.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이 있습니다. 표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추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전체 가구의 평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정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가구를 조사한다는 것이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다 조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표본을 뽑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국에 뭐 5천 가구를 뽑는다든지 2천 가구를 뽑는다든지 해서 표본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통계학의 큰 분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고 또 우리가 좋은 통계, 좋은 정보를 거기에서부터 뽑아낼 것이냐 하는 것은 통계학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 표본을 뽑는데 그냥 랜덤 샘플링을 한다, 임의로 뽑는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샘플링을 한다 하면은 임의로 뽑는다 이죠. 어느 누구든지 더 뽑힐 그런 확률이 똑같다 이거죠. 뽑힐 확률이. 샘플링을 해서 표본의 특성을 봅니다. 표본의 특성, 표본의 평균이 무엇인가, 표본의 분산이 무엇인가, 표본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그 표본의 특성을 우리가 조사를 한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집단의 특성은 다 조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죠. 그래서 그 특성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는다 이죠. 자,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모수라 그럽니다. 모수, 파라미터라 합니다.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평균이라는 것이 어떤 그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죠. 그러면은
그, 그, 표본의, 모집단의 그 평균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특성을 본다. 예를 들어서 표본의 평균을 구해본다든지 해서,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통계량이라 합니다. 이러한 통계량은 표본의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표본에서 어떤 가구의 소득을 조사를 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함수에 의해서 하나의 값을 계산해서 그것을 우리는 모수의 추정치로 삼겠다 이것입니다. 추정. 그래서 이거 추정한다. 다시 추정한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이 모집단에 있습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특성으로서 모집단을 추정한다. 이죠. 뭐 추정한다는 것은 영어로 어, inference 한다. inferential statistics다.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estimation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추정은 통계학의 아주 큰 하나의 이제 분야죠. 결국은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추정치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점 추정, 구간 추정, 가설 검정 이렇게 있다 그죠? 차차차차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모수의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합시다. 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의 평균 소득이다. 그래서 뭐 2천 가구를 뽑았다 이죠. 그래서 통계 추정해서 우리는 표본의 평균을 구했다. 무엇이라는 것은 표본에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추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250만 원 나왔다. 2천 가구의 평균 가계 소득이 250만 원이 나왔다. 한 달 평균 합시다. 그러면은 모집단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표본을 잘 뽑았으니까 우리가 표본을 뭐 이렇게 특수하게 뽑지 않고 누구든지 이렇게 뽑힐 확률이 똑같이 했으니까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도 250만 원일 것이다. 그게 점추정입니다.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점추정입니다. 구간 추정은 뮤는 예를 들어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을 것이다. A와 B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B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A와 B 사이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본을 다시 뽑을 때마다 새로운 표본 평균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은 뭐 극히 뭐 모르겠어요. 그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구간을 정하죠. 이 구간 속에 이 진짜 참값이 들어있을 확률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뭐 95%다. 0.95다. 이런 구간을 정한다. 그것을 우리는 구간 추정이라 합니다. 구간 추정.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은, 이 가설 검정 우리 잠깐 이제 구경했습니다만은, 기무 가설을 이 진짜 값 뮤는 250일 것이다. 250만 원일 것이다. 이렇게. H1은 아니야. 뮤는 250만 원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어느 한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것을 가설 검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점 추정, 구간 추정, 가설 검증이 있다. 우리 차차 보다 많은 그런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엄격하게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모집단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표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걸 엄격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엄격하게, 그 모집단과 또 표본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뭐, 이 모집단에는 이제 아까 파라미터라고 그랬습니다. 파라미터, 모수라고 그랬습니다. 표본에는 그것을 통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비록 의미는 같더라도 표시를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산술 평균은 미입니다. 우리 산술 평균은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를 더해서
만약에 large n 개가 있으면은 n으로 나눠라. 이것이 우리 평균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은 뮤라 표시입니다. 그리스 글자 뮤라 하고 표본의 평균은 바 x라 그럽니다. 또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라 그러고 표본의 분산은 s 스퀘어라 그럽니다. 시그마 스퀘어 요거 그리스 글자 시그마 스퀘어 이것입니다. 시그마 스퀘어.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이것은 델타입니다. 델타와 시그마 스퀘어 엄연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시그마 스퀘어는 모집단의 분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시그마라는 것은 이 시그마가 대문자고 이것이 소문자입니다. 그리스 글자에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그마 스퀘어를 루트하면 시그마가 되고 여기도 s 스퀘어를 루트하면 s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또 공분산 x 변수와 y 변수의 공분산 우리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이 표시를 달리 한다. 왜냐면 엄격하게 모집단과 표본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그냥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상관계수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그리스 글자 로우라고 합니다. 요거는 R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가 모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혹은 표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모집단의 산술 평균 뮤에 대한 추정.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전체의 그 가구 소득, 월 평균 소득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면은 다 조사할 수 있으면 이게 라지 n입니다. 이게 전체 가구 수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뭐 1000만 가구 정도 되겠습니까? 한 가구당 4명 있다 치면 우리가 5천만이 되니까 한 1000만 조금 더 넘겠네요. 그걸 다 조사를 하면은 그냥 다 더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이건 할 수 없다 이거죠.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500가구 했다. 500가구. 스몰 n은 500이고 라지 n은 1000만입니다. 1000만. 이렇게 해서 그 표본에서의 평균을 구해보자. 그래서 그냥 그렇다 치자 이거죠. 여기서 2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모집단의 뮤도 250만 원 하자. 그게 점추정이죠. 점추정입니다. 여러분 듣습니까? 모집단의 산술 평균을 구하는데 표본의 산술 평균으로 그냥 그것을 하자. 좋은 방법일까요?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일단 공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식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라. 그러나 우리는 이 모집단의 어떤 이 평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 개의 숫자가 있다 합시다. 여기에 세 사람이 있다 합시다. 모집단에 딱 세 개의 숫자만 있다 합시다. 세 개. 모집단에 이렇게 여러 개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것의 평균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표본을 뽑았다 이죠. 세 개를 뽑았다 합시다. 여기 세 개. 요 중에서 세 개를 뽑았다 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 그 처음 뽑은 거한테는 4분의 1을 가중치를 주고 두 번째 뽑은 것은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처음에 어떤 그 뽑는 과정에서 조금 좀 믿음지 못하니까 2분의 1이라는 큰 웨이트를 주고 맨 마지막 개수도 4분의 1을 주자. 그래서 바 x는 4분의 1 x1 더하기 2분의 1 x2 플러스 4분의 1 x3 하자. 각각의 관측치에다가 좀 다른 웨이트를 주자, 가중치를 주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똑같은 가중치 n분의 1을 주냐 말이죠. 이유는 무엇인가? 뭐 하여튼 뭔가 하여튼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것을 항상 따라할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추정 방법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모집단의 분산에 관한 추정입니다. 분산에 대한 개념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모집단의 분산은 공식이 이렇습니다. 자, 일단 모집단의 평균을 구했으면은, 안다면은 모든 값들로부터 편차입니다. 편차. 편차의 자성을 n으로 나누라. 그렇게 편차의 자성의 평균이라는 개념이죠. 평균. 평균입니다. 근데 통계학에서 이것을 추정하는데,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는데 표본의 분산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거 보세요. 요까지는 같습니다. 편차의 자성의 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데이터 개수의 n-1로 나눕니다. n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n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n-1로 나누냐? 그렇죠? 좀 이따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분산은 편차의 자성을 합을 n-1로 나눈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통계량이라는 건 뭐냐? 통계량은 표본의 정보, 표본의 어떤 값들, 이 표본의 값들의 어떤 함수입니다. 여기는 뭐 이런 함수가 되겠죠. 함수로서 이 모수를 추정하는 데 쓰이는 하나의 그 함수입니다. 그렇죠? 함수입니다. 통계량은 바x, s자성은 표본값들의 함수다죠. 표본값들의 함수 아닙니까? 바x는 이것이죠. 표본값들의 쭉 더해서 나누라 하는 것은 하나의 선형식이죠. 또 s자성은 표본값들입니다. 표본값들의 어떤 함수입니다. 2차 함수입니다. 그죠? 통계량, 스타티스틱은 표본에서 나온 값들의 어떤 함수로서 모수를 추정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모집단의 개수는 유한 모집단이 있을 수 있고 무한 모집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 모집단은 뭐 이렇게 뭐 1000만 명이라든지 1000만 가구 수라든지 그건 있는 것이죠. 무한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연속적인 변수에 관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형광등의 수명의 수명 그리고 그 x라는 것이 형광등의 수명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의 범위가 무수하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무한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표본의 개수는 보통 n이라 스몰 n이라 표시합니다. 500가구, 200명, 200명, 10케이스 이렇게. 표본은 모집단으로서 뽑힐 때마다 그 값들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의 분포도 확률 분포가 있고, 따라서 표본 요소의 함수인 통계량도 확률 변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모집단이 뭐 천만 가구가 있다 합시다. 1000만 가구. 그 중에서 랜덤하게 이제 500가구를 뽑는다 합시다. 그러면은 표본의 평균은 그 500가구의 전체 합을 5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또 한 번 더 뽑는다 합시다. 또 다른 500가구가 뽑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 x가 달라집니다. 값이 달라집니다. 표본을 다시 뽑을 때마다 값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바 x라는 것은 딱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물론 모집단의 평균은 하나의 값입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표본을 뽑을 때마다 값이 틀려지므로 분명히 그것이 어떤 분포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져 있고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하는 그런 표본 통계량의 어떤 분포가 있을 것이다. 그죠? 분포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바 x의 확률 밀도는 무엇인가? 확률 밀도 함수는 무엇인가?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죠? 자, 표본의 평균과 분산, 어떤 구체적인
확률 분포를 생각하기 전에 표본의 평균과 분산. 자, 여기 있습니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모집단에서, 이거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이것을 표본의 크기라 합니다. 500가구를 뽑자 이죠. 1000만 가구 중에서 500가구를 뽑자 이죠. 그러면 이제 그 500가구의 월 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표본의 평균을 바 x라 한다 이죠. 바 x라 한다 하면은 바 x는 표본의 달라짐에 따라 그 값도 달라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죠. 그러면 바 x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 바 x1 처음에 바 x1이 있습니다. 바 x1은 여기 500가구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평균을 구했습니다. 또 바 x는 두 번째 똑같은 걸 하자. 또 여기 500명을 500가구로 뽑아서 또 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면은 요 값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즉, 이 값들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디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디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표본 평균의 평균. 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표본의 평균입니다. 표본의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집단 분산의 n분의 1로 줄어든다. 휙 줄어든다. 줄어든다. 네. 요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의 평균을 표본을 뽑을 때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그 표본 평균도 어떤 분포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분포의 소위 말해서 가운데쯤 어디냐? 평균은 어디냐? 그것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진다. 그리고 그 값들이 막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막 흩어지는 정도는 어떠냐? 그것은 모집단의 분산의 n분의 1배만큼 줄어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다음에 우리가 쓸 유용한 통계 원리를 덧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인 경우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은 표본의 평균도 정규 분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이야기했을 때 모집단이 평균이 이것이고 분산이 이것이면은 표본의 평균은 이것이고 표본의 분산은 이것이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포를 이룬다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가피를 하겠습니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의 시그마 자신 정규 분포라나 정규 분포를 하는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았다 이거죠. 우리 정규 분포는 아는 것이죠. 이렇게 가운데가 있고 가운데로 이렇게 벨 쉐이프로 이렇게 분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규 분포를 한다. 조금 더 정보를 아는 것이 하면은 표본의 평균은 평균이 이것이고 요것인 정규 분포를 한다. 정규 분포를 한다. 한번 내가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모집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한 달 소득이 이런 정규 분포를 한다. 정규 분포를 한다. 여기가 뭐 모르겠어요. 어딘지 이게 미국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흩어짐의 정도는 시그마 자성으로 이제 나온 것이죠. 시그마 자성이 크면은 이게 많이 흩어진 것이고 시그마 자성이 작으면은 작게 흩어진 것이다. 그죠? 여기가 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크기 n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내면은 그 평균들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요것과 같고
분산은 줄어든다 이죠. n분의 1만큼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죠. 이렇게 흩어지면 줄어든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거 물론 뭐 이것의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만 그러나 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다만 분산은 그 표본의 크기 n분의 1만큼으로 줄어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보기 평균이 170cm고 분산이 100cm인 모집단.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규분포란 말은 안 했습니다. 무슨 분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25명의 표본을 뽑아서 계속 뽑았다 이죠. 그러면 처음에 25명 뽑고 표본 평균 구하고 또 25명 뽑고 표본 평균 구하고 하면 뭐 수없이 계속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들은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가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원칙에 의하면은 그 평균은 170 같아지고 이거하고 같아지고 분산은 100 나누기 사이즈 25 이렇게 줄어든다 이죠. 줄어든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기호 조심하셔야 합니다. 뮤의 바x입니다. 바x. x의 평균이다 이죠. x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또 이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분산. 이렇게 된다. 특징.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같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표본 크기 n이 클수록 작아진다. 그렇죠? 이게 n분의 표본 평균, 바엑스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모집단의 분산하고 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표본이 크면 클수록 이게 작아진다 이거죠. 작아진다. 분산이 작아진다 하는 소리는 뭘까요? 흩어짐이 작다 이거죠. 흩어짐이 말하자면은 뭐게 n이 무한대로 갔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 제로입니다. 분산이 제로에 간다. 분산이 제로라는 것은 값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한 점으로 모인다. 한 점으로 모인다. 이거죠. 한 점으로 모인다. 분산이 작다는 것은 흩어짐이 적으니까 한 점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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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x를 가지고 뮤를 추정을 한다면은, 뮤를 추정하자면 이것이 하나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변할 것이다. 그죠? 변할 것이다. 따라서 이 바 x를 표본을 자꾸 크게 해서 큰 샘플에서 계산을 하면은 요 뮤 값의 진짜 값이 많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삽입을 하겠습니다. 새 슬라이드. 이런 것입니다. 자, 어, 이렇습니다. 여기에 n 이꼴 5의 바 x들을 쭉 정리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뮤를 중심으로 진짜 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진다. 이렇게 막 값들이 이렇게 흩어진다. 이렇게. 근데 n이 10으로 가지고 바 x를 구하면은 그 평균은 똑같고 이게 조금 줄어든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분포한다 이거죠. n이 100이면은 물론 100개의 샘플을 계속 뽑으면은 뽑아서 이제 이 표본 평균을 구하자. 그러면은 진짜 값을 중심으로 여기 미호를 중심으로 더 줄어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큰 에러가 생길 그 찬스가 더 점점 작아진다 이죠. 작아진다. 따라서
뭐 어떤 경우이든지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추정의 오차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한편 이 n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죠.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계학에서 표본의 개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비용과 또 얼마만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 비율을 추정할 것인가 하는 그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 말하자면은 그 어떤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좋은 n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평균 분산의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평균은 대표치 개념의 하나입니다. 산술 평균은 특히. 분산은 흩어짐의 정도의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키를 비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보통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크다고 하는데 한국인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사됐고 일본인 키도 많이 조사됐다 합시다.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 하지 말고 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치 하나를 딱 구하자. 구하자. 그래서 이 대표치끼리 한번 경쟁을 붙여보자 이것이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삼국지에도 보니까 무슨, A팀과 B팀이 전쟁을 하는데, 야, 그럴 거 있냐? 성경에도 있죠. 뭐, 다윗인가 누구,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는데, 야, 이렇게 여러 사람 싸울 거 있냐? 대표 한 사람은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거 마저 대표치를 구하자, 대표치. 그러면 어떻게 대표치를 구할 것인가? 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대표치를 구할 것인가? 평균을 구하자. 그게 바로 산술 평균입니다. 그러나, 대표치를 구하는, 그게 센트럴 텐던시, 센트럴 텐던시랍니다, 영어로. 중심이 어디냐, 이게 중심이.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산술 평균도 그 중에 하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산술 평균은 여러 대표치 중에 하나다. 자, 대표치의 후보로서는 산술 평균, 중위수, 최빈수, 조합평균, 기하평균 등등이 있다 이죠. 등등 있다. A그룹이 지금 이런 값도 있다 합시다. 평균이 10입니다. 산술 평균이. B그룹은 이렇게 됐다 합시다. 평균이 10입니다. 두 그룹이 똑같네요. 그러면 A와 B 그룹은 그럼 같다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A 그룹 한번 봅시다. 10, 11, 12, 13, 14 비교적 값들이 모여 있네요. B 그룹은 어떻습니까? 작고 작다가 큰 놈이 하나 있어요. 큰 놈이. 그래서 평균이 10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B 그룹은 A 그룹보다 분산이 크다 이죠. 분산이 크다 이죠. 계산해 보면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룹이 평균이 그 그룹을 더 잘 대표하는가? 당연히 A 그룹의 평균 10이라는 것이 B 그룹보다는 더 잘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중심으로 퍼져 있는 정도가 낮으니까. 그렇죠? 산술 평균의 맹점이 이런 것이 되죠. 산술 평균을 계산하기 쉽고 하지만 그 산술 평균을 대표치다 할 때는 항상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그러한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익스트림 밸류가 있으면은 그 익스트림 밸류, 말하자면 굉장히 큰 값이나 굉장히 작은 값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공식은 쉽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분포가 균일이지 않은 것은 보통이다.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이 중하위에 속하고 소수이지만은 매우 부자들이 있다 이게 분명히 있다 이죠. 매우 부자들이 있다 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소득이라 합시다. 소득이라 하면은 B 그룹이 분명히 대부분의 B 그룹은 A 그룹보다 소득이 작아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큰 소득 때문에 평균이 같아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 합시다. 정부에서 각 자치정부에다가 보조금을 준다 합시다.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뭐냐? 평균을 구해가지고 소득의 각 지방 정부마다 평균 가구 소득을 구해서 그 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곳은 많은 교부금을 주고 어, 서울 강남 같은데 부자 동네는 안 주고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어떤 지방 지방 정부는 그 소득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몰리는데 여기에 아주 굉장히 큰 소득이 이렇게 있다 이죠. 그럼 평균이 여기 오죠. 여기 옵니다. 평균이 여기 옵니다. 반면에 어떤 지방자치는 여기에 대부분 여기에만 모여 있다 이죠. 그래서 평균이 여기 왔다 이죠. 여기 왔다. 어느 곳에 더 돈이 필요할까요? 분명히 여기가 더 필요하다 이죠. 요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집 훨씬 못 산다 이거야. 따라서 여기에다가 돈을 줘야 된다 이죠. 따라서 단순히 산술평균만 계산해 가지고는 그 내부의 어떤 분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사회조사에서 소득 분포, 개인 소득, 개인 뭐 무슨 인컴 이런 것을 나타냈던 모든 정부 공식 통계, 물론 산술평균도 표시하지만은 중위수, 중위수가 항상 사용됩니다. 중위수는 이렇게 숫자를 쫙 이렇게 못 사는 사람에서도 쫙 이렇게 잘 사는 사람까지 이렇게 놓고 가운데 번째 사람의 소득,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2, 5, 7, 9, 11, 뭐 100 이렇게 있다. 100 이렇게 있다 합시다.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이거 평균 구하면 뭐 한 50 정도 나올까요? 뭐 한 40몇 모르겠어요. 구하면 나오죠. 이것을 40이라고 대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크기 순으로 쫙 놓고 가운데 번째 요 사람을 이 그룹의 대표출 하자, 대표 선수를 하자. 이게 이제 그것은 번째니까 번째. 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건 급이 재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재야 되는 것이니까 이 산술 평균의 맹점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죠. 오케이? 자, 흩어짐의 정도에 대해 뭐 여태까지 흩어짐의 정도에 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주가 같더라도 그 내부의 값의 흩어짐에 따라 특성이 매우 다르다. 여기 지금 A 투자 회사와 B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A 투자 회사에 돈을 맡겨야 되는지 B 투자 회사에다가 돈을 맡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죠. 그래서 과거 실적을 보니까 A 투자회사는 신탁회사입니다. A 투자회사는 고객들이 돈을 가지고 뭐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대신 해주는데 수익률을 보니까 작년 지난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니까 대개 0%에서 한 10%에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평균은 5%다. 평균 5%다. 5%다. 평균. B 투자에서는 보니까 지난 10년간의 실적을 보니까 어떤 때는 손해도 막 내요. 마이너스 10에서 뭐 20%까지 막 왔다 갔다 해요. 평균은 5%래요. 그럼 평균이 같으니까 내가 A 투자에다가 돈을 맺게 되느냐, B 투자에 맺게 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얘기하겠네요. A 투자. 왜냐하면은 뭐 여기는 투자해봤자 뭐 기껏해야 이자 없이 그냥 본전이다 이죠. 그러나 여기는 잘못하면은 10% 손해본다 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 내가 매우 락키하다면은 20%의 수익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건 그냥 리스크죠. 리스크. 투자의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를 싫어하죠. 싫어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리스크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증권 투자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한번 해볼만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수익률로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평균 산술 평균이 나오지만 그것의 어떤 그 내부의 어떤 사정, 흩어짐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그래서 통계학의 기초 개념인 대표치와 또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짐의 정도는 이렇게 분산이 있고요.
분산, 그걸 나타내는 것은 분산, 또 표준 편차, 뭐 범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범위. 표준 편차는 분산의 스퀘어 루트, 루트고요. 범위는 최대값 빼기 최소값입니다. 이 경우는 20% 마이너스 10%니까 이 범위가 30이 되는 거죠. 30. 그래서 요것이나 크면 클수록 흩어짐이 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